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정치의 품격. 자, 이번 주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정치의 품격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주가 또 슈퍼위크고요. 바로 화제의 인물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회가 아닌 상계동의 마포 숯불갈비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거죠.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나와서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당장 뭐 지금 제가 우리 당이라고 해서 그 국민의힘에 있었던 의원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국회 소통관에 빌려가지고 기자회견하면 그부터가 모순 아니냐.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원래 국회의원이 자기 이름으로 신청해야지 그 국회 기자회견장을 쓸 수 있거든요. 뭐 부탁할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또 뭔가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그래서 허은하 의원실 이름으로 잡아놓긴 잡아놨었어요. 네. 11시에 국회 소통관을. 네, 제가 그래서 취소하자 그랬어요. 취소하고 그 전날 이제 취소하기로 하고 그러면 내가 상계동에서 그럼 하겠다. 근데 이제 카페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관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결국에는 요즘 음식점이라는 것이 뭐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보통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 같은 걸 두는데 그 시간에 사이에 맞춰서 하자. 그래서 3시에 저희 동네에 있는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숯불갈비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가게 이름이 이준석 숯불갈비로 바뀔 수도 있나요? 제가 잘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예 그 거리가 이준석 로로 바뀔 수도 있겠죠. 잘 되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워낙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래서 상계동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니까 노원구에 출마할 것이다. 원래 자신의 지역구. 아니다. 대구 방문할 가능성이 또 점쳐지기 때문에 대구를 노릴 것이다. 그다음에 아니다. 이제 신당을 하니까 병리평이 됐든 준전동역이 됐든 몇몇 의석은 가지고 있었으니까 비례대표를 노릴 것이다. 어디입니까? 저는 가장 어려운 도전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가장 어려운 도전이고 결국 당이라는 거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건 사실이고 사실 신당이 어렵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계동은 제가 당연히 언제나 최우선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계동에 당선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도전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을 대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상계동을 최우선으로 놓고 고려하고 있다. 넣은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 기자회견문 입장문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락 연설과 비교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짧았는데 상당히 길었고 웬만한 내용이 다 집대성됐다. 한편에 모비딕 소설 같았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렇게 길게 작업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의식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일주일 전에 이제 쓰기 시작해가지고 한 3일 전쯤에 제가 초안을 완성했고 그다음부터 유문만 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무엇을 하는지가 거기에 반영될 이유는 없고요. 저는 애초에 첫째로는 제가 어쨌든 당의 대표까지 지내고 지금 당의 행보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음을 당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하나요. 두 번째로는 그럼 제가 하려고 하는 신당은 무엇을 가치로 삼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담아내는 게 짧게는 안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참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상당히 이과생인 이준석 전 대표의 전공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글쓰기를 많이 해온 사람의 내용 같았다. 누구로부터 도움받은 건 있습니까? 한 글자도 도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정치인은 항상 말과 글을 본인이 직접 다 작성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아마 그렇게 했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그게 실제로 지금 보수 진영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변가 대통령, 달변가 뭐 정치인도 있었죠.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은 누가 봐도 노무현 아니면 쓸 수 없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면 할 수 없는 말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정말 외람되게도 아마 정당의 최고위원회의를 그 유튜브나 이런 거 중계방송하시는 걸 보시면요. 뭔가
써와서 종이로 들고 읽는 모습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그거 다 아침에 보좌관들이 뭐 주요 신문 사설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는 경우가 사설 내용이랑 거의 일치하게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가장 큰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도 많다.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나는 내 생각대로 오롯이 이준석 신당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런 의지로도 보이는데 자, 그 해견문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걸 집중적으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총괄선거대책위원장까지도 제안을 받았다. 김기현 전 대표로부터 제안을 받은 겁니까? 제가 그건 정확히 부인하는 게 김기현 대표 아닙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언급했거든요. 네. 책임 있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전원을 통해서 저한테 제안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이나 제안한 사람 밝히진 않겠지만은 제가 그렇게 착각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게 맞습니다. 네. 자, 이런 제안을 받아서 오히려 국민의힘에 잔류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좀 희생하는구나. 그래도 크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또 반향이 불러일으켜질 수도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셨는지요?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제 당대표하면 선대위원장 할 때도 그때 제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대선 지휘하고 이럴 때도 뭐 말 한마디만 하면 조수진 의원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나는 선대위원장 말 들을 이유가 없다 뭐 이러고 해서 싸운 거 아닙니까? 저는 애초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질서가 무너진 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리가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몇 가지 그런데 조건을 제시한 건 있습니다. 뭐 가령 어떤 것들이 해결된다면 뭐 관련해서 수사가 된다면 그런 내용들이 받아들여졌더라면은 잔류할 가능성은 있었던 겁니까? 제가 그때 몇 가지 언급한 걸 하태경 의원이 무슨 3개 항으로 정리해가지고 제 조건인 양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지금 그게 지금 당이 산으로 가는 이유를 설명한 거지 그게 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정리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저는 국민의힘에 잔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변화가 있으면은 제가 창당할 동력이 사라지는 거겠죠. 예. 그런가 별개로 제가 뭔가 협상이나 아니면 조건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제 의사를 바뀌지는 않았겠죠. 근데 제가 어제 탈당하고 나서 공교롭게 오늘 터지는 거 보십시오. 오늘 당장 뭐 독도 문제부터 해서 빵빵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될 때는 뭐가 씌인 듯이 이렇게 계속 안 되어 가는 게 그 체계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얼마나 웃긴 상황이 발생했는지 보세요. 오늘 오전에 갑자기 국방부가 기술한 어떤 문서에서 아니면 정신교육 자료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게 보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대통령이랑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안 된다 그러면서 질책했다, 대노했다, 격노했다 이런 게 기사 나오기 시작해요. 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정부에서 만든 자료인데 대통령이 격노하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재발 방지하겠다는 유감 표명이나 반성 같은 거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정부에 대해서 격노하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요거 여쭤보고 바로 이제 이준석 신당의 앞으로 향후 일정을 여쭤보겠습니다. 끝까지 이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 직전에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났지 않습니까? 그 만남도 이준석 전 대표를 잡으려고 한 것 아니냐. 그 이후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자꾸만 이준석 전 대표 만날 거냐. 그러니까 뭔가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를 잡는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대통령으로부터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저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동훈 장관 취임한 이후에 제가 그 탈당 연설문을 쓴 데 집중하려고 전화기를 다 꺼놨습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제가 이미 그 한동훈 위원장 취임하기 전부터 우리 당의 의원들 중에 저와 친분이 있는 분들은 전화해가지고 그동안 감사했다, 탈당한다라고 이미 뜻을 알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언론에서는 탈당 가능성을 뭐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손을 잡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뭘 자꾸 요구하고 있는 거다. 제가 전혀 그런 상황 아니라는 걸 밝혔음에도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게 딱 보여가지고 저는 딱 선을 끊어놓고 있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신당 이제 만들어지는 일정이 접어든다라고 소개되는 네. 보도가 있는데 네. 뭐 개혁신당이라는 가칭 씁니다. 염두에 둔 지금 당명이 있습니까? 있죠. 예, 당명은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놓고 네. 비슷비슷한데 3가지 중에서 어떤 걸 할지 정도를 놓고 고민하고 있고요.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개하기 힘들다면 어떤 의미 쪽으로 좀 무게를 싣고 제가 계신지. 어제도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미래에 대한 의미가 좀 들어간 당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창당이라고 하면은 창준위를 꾸리고 그다음에 시도당을 꾸린 다음에 중앙당 창당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요. 허례 허식 없이 빠르게 갈 겁니다. 네. 대체로 그럼 1월 중순이면은 창당 절차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유승민 전 대표 참여합니까?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답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유는 제가 뭐 이낙연 대표나 유승민 대표 같은 분에 대해서 정치적 거취를 논의할 때는 제 입으로 뭔가를 재촉하는 것도 제 입으로 뭔가를 밀쳐내는 것도 다 신뢰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낙연 대표와의 연대를 물어보는 분도 많고 유승민 의원이 참여하냐 물어보는 분도 많고 한데요.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거취 선택을 한 이후에 저한테 말씀 주실 일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밝힐 일이지 제가 미리 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대표님 이렇게 좀 여쭤봐도 됩니까? 만약에 유승민 전 대표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은 흔쾌히 오케이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오케이 노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신당이라는 것이 하다못해 이제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실현하겠다는 그 계열의 정의당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문을 열어놓은 이상 네. 그보다는 몇백 배나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할 이유 없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런 중량감이 있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분들을 뭐 이렇게 받는다 안 받는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신뢰가 되는 표현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표현 자체를 쓰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네.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정의당 쪽에도 열어둘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준석 신당이 국민의힘 즉 네. 보수 정당의 또 한 종류냐 아니면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중도를 표방하느냐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을 지향하느냐 어떤 색깔과 방향 이준석 신당의 이념 철학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저는 저 스스로가 우선 보수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수 계열의 신당으로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장 이제 참여의 폭 자체가 넓기 때문에 네. 기존의 보수보다는 좀 더 중도화된 보수 정당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러면은 보수 정당의 대표 정당처럼 되어 있는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보수 성향이 강하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왜요? 당장 얼마 전에 그 대통령께서 카카오 같은 어떤 기업의 플랫폼 사업 확정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럼 가장 자유 중에 제일 기본 자유 중에 하나인 어떤 기업을 할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다른 입장을 가지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더해 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수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정 정국을 만들고 이런 것이 과연 그러면 보수의 정신과 맞는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반공만 외치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보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철학적 개념이고 뭐 예전에 어떤 보수 논객이 방송 나와가지고 맨날 뭐 김정일 뭐뭐뭐 해봐 이렇게 하면 그거 할 수 있으면 보수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사람 가르고 다니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천박한 보수라는 인식입니까? 보수라고 하는 것은 공화주의와 어느 정도 자유주의 그리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구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전체주의적이고 어느 때보다도 통제를 중심에 놓고 있고 우리 사회에 농담이 돼버렸습니다. 대통령에게 반하는 의사 아니면 조금 의견이 다른 얘기를 했을 때 걱정하는 사람들이 댓글로 달아주는 게 뭐냐면은 곧 압수수색 들어가겠군. 이겁니다. 근데 이게 국민들의 기본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보수가 뭔가 잘못된 방향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는 자유를 근본으로 합니다. 네. 근데 뭔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댓글로 그냥 농담조로 너 이제 압수수색 당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떤 얘기했을 때 보수의 방식대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상정하고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삼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심각한 상태라 봅니다. 네, 이준석 신당의 다른 보수 말씀 주셨는데 저는 안 여쭤보려고 애를 썼는데 네. 애청자분께서 질문이 들었습니다. 네. 김한수님께서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이 할 수 있는지 이상민 의원도 합류를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제가 개별 다른 세력이나 다른 의원들의 합류에 대해 가지고는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지금 언급되는 인사 중에서
상당수는 매우 밀접하게 소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장 천하용인도 합류한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 입으로는 얘기 안 하잖아요. 아마 내일. 그런데 지금 대체로 보도되는 거는 네. 김용태 전 최고위원만 참여를 안 하고 네. 천하람, 허나, 이기는 개별적으로 단계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 전망은 틀린 건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답을 제가 하진 않지만은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도 뭐 제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네, 그거는 서서히 확인하게 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태 전 최고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서운함, 배신감 느낍니까? 그런데요. 김용태 최고위원에 대해 가지고 최근에 김용태 최고위원이 힘들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김용태 최고위원과 저의 개인적인 관계로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저에 대해 가지고 사실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뭐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 그런데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당에 남겠다고 한 이상 본인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을 이야기를 방송에서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걸 기대하고 또 방송에 투입하기도 하고 방송에 불러주기도 할 겁니다. 이른바 이준석 까기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김용태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선택이겠지만은 사실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일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럴 때 이 정도로 본인이 역할이 애매해질 거라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용태 최고위원 언제나 제가 좋은 후배로서 항상 챙겨왔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최근에 뭐 여론조사 수치를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이런 진단이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처음 거론될 때는 상당히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파괴력과 네. 또 내년 총선의 돌풍으로 예상이 됐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지적과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에 아무래도 제가 12월 말에 이제 탈당을 예고하고 그런데 당장 방송에 나온 사람들도 거의 한 70% 가까이가 결국 이준석 탈당 안 할 거다. 네. 무슨 뭐 이런 얘기하고 중간에 계속 이제 어쨌든 김을 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요즘도 어제 제가 탈당 기자회견하고 나서는 적어도 우리가 잘 아는 국민의힘의 방송 거의 한 지분을 60% 들고 있는 김앤장 듀오, 김병민, 장해찬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이준석 신당에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게 작전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신당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야 뭐 그게 작전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결국에는 대부분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들이 네.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뭐 그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찍은 분도 있을 테고 이재명만은 안 되라고 해서 찍은 사람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그 찍은 것에 대해 가지고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한 세력밖에 없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바른 소리를 해온 집단밖에 없다. 네. 예, 저는 그 측면에서 구도는 어느 때보다 신당에게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신당의 지지율이라는 거는 이렇게 봅니다. 선거 제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출렁거릴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투표가 사표가 되질 않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소선거구제이고 그렇죠. 또 비례대표제도 병립형이 될지 준연동형이 될지 모르는데 병립형이 되면 이준석 신당에 상당한 타격이 된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빅텐트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오히려 띄울 겁니다. 본인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길 바라는 지지층들이 보수와 진보 뭐 중도를 막론해가지고 이번에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다를 지목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각 세력을 이끌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는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금 상황에서 신당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유일하게 갑자기 여러분이 봐오시던 윤석열 이재명 듀오 외에 그러면 치킨 게임이 갑자기 생산적인 갈등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서로가 갑자기 죽이려고 달려들다 갑자기 친구가 된다든지 네.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결국에는 지금 신당의 공간은 매우 크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묘한 일종의 평행 이론이 있더라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다 12살씩 차이다. 네. 그래서 60년대 오바마, 70년대 한동훈, 80년대 이준석, 85년생으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도 또 똑같은 동갑입니다. 네. 자,
그런 얘기하면서 세 사람이 다 소띠예요. 예.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파괴력이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좀 가라앉았다.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아까 말했던 방송 지분의 한 60, 70%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세뇌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실제로 지난 한 이틀 정도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도 되지 않고 저는 다만 이런 거죠.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좋은 능력이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한 2주 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밝은 세상 쪽에 설 것이냐 어두운 세상 쪽에 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예. 지금 살살 벌써 이상한 게 한동훈 장관이 역할하는 것에 대해서 제2의 6.29를 기대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과 같이 이제 12.12라든지 여러 장면에서 동지적 역할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체육관 투표로 먼저 전두환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기가 안 좋으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민정으로 민주화를 하면서 이제 직선제를 바꾸면서 그 선언 자체를 이제 본인이 했다라는 식으로 판을 짜고 그 안에서 이제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이제 간 건데 간과하는 게 있어요. 뭔가요? 그래서 50이 끝나고 이제 60하고기 시작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사실 6.29 때문에 됐다기보다는 야당의 분열 구도 때문에 이제 사실 대통령이 된 건데 그럼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어차피 그 군사정권 출신에 대한 거부감은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뭘 했습니까? 백담사로 보내버립니다. 백담사로 보내는데 저는 이게 그렇고 싶은 게 뭐냐면 그때 백담사로 보내는 것으로 국민들이 만족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백담사로 보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유폐해놓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 정도면 됐어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안 하죠. 그런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그런 약간 어부지리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되시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끼리 요 정도만 하면은 백담사 정도만 보내놓으면은 이 50 청산 문제는 다 지나갈 거야. 끝나겠지. 예. 근데 YS 대통령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국민들도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난 뒤에 YS가 하나회 청산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때 환호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고민도 그럴 겁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가지고 백담사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더 적극적인 그 청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별화 행위를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딘가 사이에 있다 봤어요. 백담사냐 아니면은 더 적극적인 차별화냐 이걸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이틀 동안 가장 놀랐던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인요한 위원장은 똑같아요. 예, 그 타겟을 잘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 했던 연설보다도 그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보면은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물어보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 질문이 나옵니다. 만날 거냐, 뭐 협력할 거냐. 그런데 이미 이제 기자회견문에서는 총선 때까지는 협력할 생각이 없다 그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답변을 보면은 좀 적극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뭐 특정인을 정해서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게 조금 무시한 건가요? 뭐 아니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내 상대가 안 돼 이렇게 인식이 되나요? 뭐 그건 본인의 전략이 뭔지는 제가 평가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농담을 가끔 해요. 저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돈에는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돈 버는 것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통 뭐라 그러면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당무 장악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보통 당권 장악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특정인을 상대하지 않겠다 그러면 저 타겟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는 걸 보세요. 뭐 세대포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세대포 이론은 제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 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런 거잖아요. 제가 그 말 듣고 어제 그냥 간편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뭔가 착각을 하면은 지금 시점에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이준석과의 차별화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어야 된다. 그거는 이준석과 차별화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말이 나와야지 탄력을 받는 거지. 지금까지 보수정당이 2012년부터 2021년 2년까지
박근혜 대표 시절 2012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전국 단위 선거를 이긴 적이 없어요. 지방선거 총선 계속 졌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딱 이긴 게 지난 대선 지선 그리고 앞에 보궐선거인데 그게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고 나가지고 그거를 왜 부정한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부정하고 나가지고 어떤 선거를 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럼 세대포 이론이 말이 안 된다 생각하면 주 타격 방향이 아니면 주 공략 방향이 어디가 되는 것인지 세대포 이론이라는 게 60대 70대 이상의 전통적 지지층과 20대 30대 신보수층을 엮어가지고 공략한다는 아이디어인데 네. 그러면 그걸 부정하는 순간 한동훈 장관의 작전이라는 거는 40대 50대를 공략하겠다거든요.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근데 86 청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그럼 86 청산이라고 얘기하면서 40대 50대 접근해서 무엇을 가져올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저는 그게 굉장히 어떤 옆에 전략가가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본인 생각이면 더 위험하고요. 제가 봤을 땐 되게 삼류입니다. 예를 들어 거기서 뭐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소리 하면서 지금 20대는요. 지금 대학교 1,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거 청취자분들도 놀랄 수 있겠지만요. 2002년 월드컵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네요. 네. 2002년 월드컵 때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일 겁니다. 4학년이거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태지를 띄워가지고 20대를 공략하겠다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럼 40대, 50대 정도를 공략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이 가장 강한 세대인데 여기다 가서 공략을 하겠다라는 것이 무슨 보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권 심판론이 만약에 인다 그러면은 2인자가 본인 정도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략 저주 자체가 왜 이준석이랑 차별화를 하려고 하지? 네.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오늘 3류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마이웨이 내기를 가는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도 이겨야 되고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이겨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다 이길 묘안은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결국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탈당 선언문을 쓰면서 내용을 좀 더 미래에 대해서 담았어요. 근데 저는 유럽에서도 보면은 결국엔 새로운 정당이 떠오를 때 보면은 사회의 치부나 사회에 굉장히 지금까지 중요한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지금 정치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정치를 10년 정도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대선에 도전하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을 한두 번 더 하든지. 저는 앞으로 제가 정치를 계속하게 된다면 30년 이상 제가 정치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까지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나머지 사람은 그게 아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은퇴할 때까지만 관리만 하면 되는 거다. 대표적인 게 연금 문제 같은 거죠. 지금 60대 돼가지고 정치하고 있는 분들은 한 10년 정도만 그 해결책을 그냥 미뤄놔도 그분들 정계 은퇴할 때까지 아무 일 안 생겨요. 저는 지금 제가 어떤 정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30년 뒤에 누가 저한테 물어볼 거라는 거죠. 당신 젊을 때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안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할 거냐. 연금 문제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정권이나 연금 문제를 다루라고 시켜놓으면요. 보통 60대 이상의 정치인들이 그걸 맡아서 어떻게 해놓냐면요.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를 해법을 내세웁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연설문에 뭐라 그랬냐면 이게 해열제고 진통제이지 어떻게 이게 해법일 수 있겠느냐. 한번 보세요. 연금 문제는 항상 똑같아요. 더 내고 덜 받고 그다음에 늦게 받고.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해열제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지금은 적립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부가식이라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시기에 조세로 거친 비용을 통해 가지고 사회복지 비용을 또는 국민연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연금 액수가 다소 탄력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그 자식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합의가 돼야 되는 원칙이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앞으로 제가 하는 신당에서는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대표님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방법은 또 살을 찌우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견문에 담겨져 있는데 자, 이 질문 끝으로 궁금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출근은 안 하시기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면 원래 원내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그 비대위원장실을 지키면서 정작 오늘 비대위원 인선 발표는 있었는데요. 예, 비대위원장실을 지키면서 총지휘해야 되는 것이 당 대표의 역할입니다. 저는 제가 검수완박 표결할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원내 갈등 상황에서 제가 항상 대표실을 지키고 앉아가지고 원내대표랑 긴밀히 소통하면서 제 책임하에 제가 지시를 하고 지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책임지는 건 책임 정치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기자들이 마이크 들이댈 테니까 오늘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해법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예. 무조건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네. 답할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짧게 그냥 뭐 가능하시다면 단답형으로 좀 여쭤보시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알려져 있는 대로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과 의중을 맞춰서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걸 전격적으로 특검을 어떻게든 차별적으로 받든지 아니면 뭐 수정 제한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 스스로를 위해서는 무조건 받아야죠. 특검에 찬성을 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정치인 한동훈의 명예만 걸린 것이 아니라요. 과거 화려한 수사를 했던 특검 소속 검사 한동훈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것이 왜 브리핑을 하자고 하며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가장 열심히 했던 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검찰 내에 사실상의 대변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을 많이 이제 밖에 얘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면은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 가지고 정치인 한동훈은 뭐 둘째치고요. 네. 검사 한동훈의 명예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준석 신당이 마상득지 마상치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또 스티브 잡스의 넥스트 스텝은 이준석 전 대표에 와서 어떻게 구현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